자, 이제 마지막 시간, 마지막 렉처까지 왔어요. 우리가 진도를 조금 빨리 나가서 이제 약간 오히려 시간이 여유가 좀 생겼어. 굉장히 마음이 아주 너무 편해. 그래서 벌써 5번이나 남았는데 마지막 강의까지 왔어요. 너무 슬퍼? 보강할게. 알았어. 보강해줄게요. 여기 마지막 렉처까지 왔고 터널과 지하 공간이 마지막 강의예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슬퍼할 필요는 없고 아직 많이 나왔어요. 숙제도 남았고 다음 주 목요일까지 숙제 내는 거 알죠? 굉장히 화요일날 숙제 내줘서 안타까워했던 학생들이 있었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요. 자, 강의가 좀 길어질 수 있어요. 터널이. 그리고 조금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진도는 시간도 여유도 있으니까 천천히 나갈게요. 자, 오늘은 먼저 인트로덕션이에요. 그래서 터널의 그 지하 공간에 터널과 지하 공간이라고 지금 렉처 타이틀이 터널과 지하 공간인데 터널 말고도 다른 형태의 다른 용도를 가진 지하 공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타이틀을 정했고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떠한 지하 공간의 지하 공간 종류가 무엇인지를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분류를 하는데 용도 그리고 형상 그리고 시공 방법에 대해서 분류를 해볼 거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방법인 나툼 터널의 굴착 순서를 볼 거고 그 다음에 나툼의 구성 요소를 뭐 지보재라고 볼 수 있는데 지보재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분류를 먼저 해봅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등가 직경 계산할 때 사용했던 표예요. 근데 이 표에 여러 가지 형태의 지하 구조물들이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이것을 가져왔어요. 분류 기호 A, B, C, D, E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지 않은 구조물이었죠. 지하 공간이었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유지되는 터널이다. 이것이 타입 A였고 그 다음에 지하 수로 이것은 수로 터널을 의미해요. 요건 수로 터널은 도로 터널보다는 직경이 작아요. 도로 터널이 최소한 10m는 됐는데 직경이 수로 터널은 뭐 3m, 뭐 5m 정도로 훨씬 작아요. 그래서 시공하기도 쉽고 뭐 우리 설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터널은 아니에요. 그런 터널이 지하 수로가 있고 그 다음에 C가 지하 저장소 그리고 소형 터널 이런 것들이 있고 D가 가장 핵심 시설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하 터널이 우리가 가장 많이 설계하는 그런 지하 공간이다. 이외에 방공호, 지하 발전소 등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지하 원자력 발전소, 지하 정류장 그리고 지하 경기장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어요. 지하 경기장에는 뭐가 있을까? 뭐가 지하 경기장이지? 나 사실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어떤 게 지하 경기장? 우리나라 지하 경기장이 있어요? 난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하 원자력 발전소도 난 몰라. 사실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 지하에 만들려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 써 있을 텐데 난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하 구조물 최근 들어서 이 표에 분류되지 않는 그런 그 새로운 용도의 시설물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뭐 좋은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 여기 경주 방패장 들어봤어요? 방패장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본 사람들은 신문을 전혀 안 보는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진통이 굉장히 많았죠. 이걸 어디다 시공할 것이냐, 어디다 만들 것이냐. 자,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나라에 몇 개 있죠? 몇 개 있지? 8개?
8개 왜 이렇게 많아? 언제 또 생겼어? 짓고 있어? 8개까지? 그 MB의 계획이었나? 8개가? 자, 우리가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들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방사능에 지금 노출된 그런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이제 발생을 해요. 그 중에서 이제 고준위하고 저준위, 재밌어? 그렇게 웃겼어? 그 저준위 그 뭐라고 하나? 로 분류를 하는데 저준위는 사실 그렇게 위험도가 높은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물건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업젝트들이 아니에요. 저준위는 사실 인체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없는데 이 저준위 그 업젝트를 처리하는 그 시설물이 방패장이에요. 근데 저준위 시설물을 처리하는데도 이렇게 난리가 났었어. 이거 우리 동네 옆에는 절대 안 된다. 그러는 거죠, 이제. 그래서 굉장히 깊이 들어가야 됐었어요. 이게 저준위 그 오브젝트들이 인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아주 거대한 지하 구조물을 지금 동굴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동굴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시공이 됐나? 모르겠네. 이런 형태의 구조물들을 만들고 있고 또는 설계를 하거나 그래서 이 구조물 안에 저준위 오염된 오브젝트들을 여기다 이제 폐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설물들을 설계를 하는데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이전에 그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설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조물들 이렇게 새로운 용도를 가진 지하 구조물들이 지금 시공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도 신문에 자주 나오는 건데 CCS라고 들어봤어요? CCS? 안 들어봤어? CCS가 CO2 capture 신문을 전혀 안 보는구나. 면접에서 떨어지겠는데? CCS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CO2 저장 이런 거 들어봤죠? 그 CCS라고 해요. CO2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라고 해가지고 기후 변화를 우리가 더 이상 억제할 수가 없다. 우리가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을 줄이고는 있지만 그 속도가 더디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이브리드 카를 이용을 하고 디젤 차를 이용을 하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CO2가 배출이 된다. 어떻게 할 것이냐? CO2 생산도 줄이되 배출된 CO2를 갖다가 우리가 캡처를 하는 거야. 캡처를 해가지고 그 기체 상태를 액체 상태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지하에다가 이걸 갖다 펌핑해서 안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Deep Saline Aquifer라고 했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말로 뭐라 그러나 아퀴퍼를 이게 물로 차 있는 공간이야. 물로 차 있는 공간. 그리고 여기가 아주 좀 퍼메어빌리티가 낮은 그런 암에 둘러싸인 그런 공간이에요. 이 안에다가 집어 넣어줘 버리는 거야. CO2를. 그래서 이 CO2가 이 안에서 액화 상태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볼륨이 훨씬 더 줄어들어. 그래서 이런 CCS 관련된 요것도 또 다른 그림인데 요 개념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많은 CO2를 생산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캡처하는 장치를 만들고 그것을 갖다가 이선 배송관 형태로 이렇게 트랜스포트를 해 이송을 한 다음에 여기서 CO2 인젝션을 해요. 인젝션하는 그 설비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강한 압력으로 펑 하고 집어넣어줘. 그 이 아쿠이퍼에다 여기다 삽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연구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미국, 유럽, 그리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것을 갖다가 이제 육지에다가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해상에다가 바다로 보내자. 바다도 이렇게 바닷물에다 펌핑해 버리면 안 되고 이런 지하 아주 깊은 위치에 아쿠이퍼를 찾아야 돼. 거기다가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새로운 형태의 지하 구조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런 뭐 방패장이나 CCS 시설물에 대한 설계를 하진 않지만 하여튼 새로운 수요가 생겨서 우리가 이전에 설계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용도의 구조물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 정도만 알아두고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기존의 그런 분류표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구조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자, 그리고 지하 구조물을 분류를 할 때 형상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여러 가지 형상의 지하 구조물들이 나와 있어요. 가장 티피컬한 것이 원형이고 말발굽형, 수정 말발굽형, 사다리꼴, 타원형, 사각형 등등의 형상을 가진 지하 구조물들이 있다. 자, 수로 터널은 대부분 다 원형이에요. 그리고 조금 이따 소개를 할 텐데 TBM, 쉴드 터널 등등이 다 원형 형상이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나툼 터널은 다 이 modified horseshoe, 수정 말발굽형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그 방패장은 타원형 형상과 가깝죠. 지하 정거장은 이런 사각형이죠. 컷앤커버 터널들, 뭐 지하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집안에 부착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시설을 설치를 해서 집안을 판 다음에 박스 구조물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흙으로 채운단 말이야. 그런 구조물들은 전부 다 사각형이에요. 어떤 구조물이 사다리꼴인지 나도 모르겠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다양한 형상의 지하 구조물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터미널러지, 그 터널의 천장 부분을 우리가 터널 크라운이라고 해요. 크라운. 요 용어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알아야 해요. 크라운. 그리고 이 바닥 부분을 인버트라고 해요. 인버트. 그리고 중간을 스프링 라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천정, 크라운, 인버트, 그리고 스프링 라인.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아주 티피컬한 그 터널, 도로 터널 구조물이 되겠어요. 뭐 이거보다 뭐 크기가 좀씩은 다 다르지만은 대략 보면은 하여튼 넓이가 12m 정도, 높이가 이 경우는 8.4m예요. 그래서 이런 말 발굽형이다. 우리 나툼 터널로 시공하는데 원형으로 시공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하 구조물 터널을 분류할 때 시공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크게 분류를 한다면은 TBM과 나툼이에요. TBM 터널, 나툼 다 들어봤죠? 응? 처음 들어봐? TBM 터널? 이것도 처음 들어봐? 내가 옛날에는 비디오를 안 보여줬는데 내가 너무 건조한 것 같아서 시간도 좀 있고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비디오가 있길래 TBM하고 나툼 터널 비디오를 가져왔어요. 근데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는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영어 요즘 잘하니까 링크가 되나 안 되나 보자. 잘 보이지?
The following computer animation shows the way earth pressure balance shields work. Taking as an example the Heron Connect EPB shield used for a subway construction project in Barcelona. As part of the extension of Subway Line 9, the machine S442 excavates a 3.6-kilometer long section between the subway stations Gornal and Zona Universitaria. The tunnel route crosses beneath Barcelona's historic city center, densely populated residential areas and roads. In order to avoid any damage to the sensitive buildings, subsidence, heave, and vibrations must be avoided at all costs. In addition, the impact on traffic above ground must remain as small as possible. The S442 is a classic EPB machine with an outer diameter of 12.06 meters and a total length of 95 meters. With its rotating cutting wheel, the tunneling machine breaks the material from the tunnel face. The material is then transferred to the belt conveyor system in the rear of the shield via a screw conveyor, while the hydraulic cylinders press the machine forward continuously. The reinforced concrete segments, known as lining segments, are installed under the protection of the shield skin. When the ring building has been completed, the machine can push itself against the new tunnel ring and drill further into the soil. 이쪽은 다 실드가 세그멘트가 시공이 된 거예요. The working method of an EPB shield is basically made up of two phases: the tunneling phase and the ring building phase. During the tunneling phase, the cutting wheel, which rotates at a speed of up to 2.7 revolutions per minute, is pressed against the tunnel face with a pressure of up to 400 bar by means of hydraulic cylinders. 24 hydraulic motors drive the cutting wheel via a gear rim, developing a drilling torque of up to 38,000 kilonewton meters. Under this high pressure, the disc cutters and cutting knives made of high-strength steel loosen the material at the tunnel face. If necessary, the soil can be conditioned with water, bentonite, or foam using the injection systems located on the backup. With the help of nozzles integrated into the cutting wheel, the corresponding conditioning medium is injected into the soil, which is pressed into the excavation chamber by the existing earth and groundwater pressure. For shield tunneling in non-stable soils, the loss in stability of the tunnel face is compensated by creating a support pressure. In the case of the earth pressure balance shield, the soil which was excavated by the cutting wheel is used to support the tunnel face. In order to reach a state of equilibrium, the support pressure is transferred by the hydraulic cylinders via the bulkhead to the soil, which avoids an uncontrolled penetration. The soil prepared in this way can now be transported from the invert area of the excavation chamber to a belt conveyor by a screw conveyor. The screw conveyor is driven by two hydraulic motors, which have a power of up to 400 kilowatts. The quality of the soil taken from the excavation chamber is regulated by the screw conveyor's rotational speed, which is matched to the advance speed. The aim is to maintain a state of equilibrium between the quantity of soil removed by the screw conveyor and the quantity of soil accumulated from the shield's tunneling process. This guarantees optimum support for the tunnel face. 여기서 굴착하고 이 소일이 이송이 되는 거죠. Therefore, the current state is continuously controlled with the help of pressure sensors by measuring the cutting wheel torque and the screw conveyor torque, and by monitoring the excavated material. When the tunneling phase is completed, cutting wheel and screw conveyor are stopped.
Now the ring building phase starts in the shield area under atmospheric pressure conditions. A complete tunnel ring consists of several segments, called lining segments. These prefabricated reinforced concrete elements are produced with millimeter precision in a factory which is especially installed above ground for this purpose. Following quality control, they are then transported into the tunnel by mine cars. 터널 세그멘트를 갖다가 외부에서 만들어서 얘를 공급하는 In 거예요. the front section of the backup, the lining segments are lifted individually by a special transfer crane. It lifts them onto the segment feeder, which transports the elements to the front of the tunnel. Here, the heavy ring segments are picked up and positioned by a hydraulically controlled crane arm, called the erector, using vacuum plates. The erector is installed on 2 rails and can be moved, rotated, and telescoped. Each completed tunnel ring consists of several segments, 2 lateral elements, and the key segment, which is installed last. The positioning of the segments always follows the same routine. The erector lifts the stone from the segment feeder. The hydraulic cylinders are then retracted from the corresponding installation point. The segment is positioned precisely, holding side contact next to the previous installed ring, using a remote control. Now the hydraulic cylinders are extended again to secure the segment in its position, and to subsequently bolt it into the previous ring. During this process, machine and tunneling personnel are protected by the shield skin against the earth pressure and any possible groundwater. In this way, the lining segments are installed on each side alternately. The key segment, with its tapered sides, is slotted into position last and distributes the loads in the ring, completing the ring building. Subsequently, the next tunneling phase can start. The end of the shield, the so-called tailskin, is equipped with a circular tailskin sealing. This provides a seal between the sealed structure of the shield machine and the segment ring. This in turn guarantees the necessary sealing between the interior working space and the exterior earth pressure. The remaining annular gap between the outer side of the lining segments and the soil is continuously filled with grout via injection holes in the tailskin or in the lining segment in order to provide a bed for the tunnel tube and to stabilize it. Each individual tunnel ring is constructed in a slightly conical form. This means that curves can be constructed along the tunnel route by changing the installation position. A time-lapse clearly shows the 2 working phases of the TBM. The tunneling phase and the ring building phase alternate continuously. In this way, the tunnel grows ring by ring. Under optimum conditions, up to 350 meters of tunnel can be constructed in 1 week. This includes the removal of up to 40,000 cubic meters of excavated material and the installation of far more than 1,000 lining segments. Complex logistic solutions are required to deal with such quantities of material. The 83-meter-long backup of the S442 tunnel boring machine accommodates all the facilities required. 자,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Each advanced movement of the shield skin, 아주 그 애니메이션이 좋아서 영어를 전혀 이해 못해도 터널 보링 머신 시공 방법은 다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 TBM은 장점이 많아요. 굉장히 이제 자동화된 장비로서 뭐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고 속도도 뭐 집안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너무 단단한 안반이 아니면 속도가 오히려 더 빠를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 기계가 너무너무 고가야. 이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수입해 와야 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TBM 머신이 우리나라는 TBM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안반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TBM으로 이거 어차피 하이 스트렝스 스틸로 어떻게 돌리면서 안반을 파쇄하면서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이게 1등급 안반은 잘 안 들어가 이게 아무래도 너무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더딜 수가 있고 디스크 커터들이 쪼개지거나 엔진이 고장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악 터널에는 사실 TBM이 자주 사용되지 않고 지금 왕십리 하고 그 압구정도 연결하는 그 하저 터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 지하철이 지금 그게 무슨 선이지? 분당선인가? 그게 지금 압구정동까지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지금 지하철이. 거기서 지금 그 보통 하저 터널 뚫을 때 한 방향으로만 뚫는 게 아니게 양쪽에서 이렇게 뚫고 들어와.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강북 쪽에서 강남 쪽으로 그 터널링 하는 구간을 TBM으로 했어요. 대우에서 시공을 했는데 그리고 강남 쪽에서 올라오는 구간은 그 나트무로 했고 그래서 하여튼 TBM을 우리가 사용한 사례들은 있지만은 그래도 나트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특히 뭐 하저 터널 같이 좀 소프트한 경우에는 TBM 그 터널을 사용을 하면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쉴드 터널도 사실 TBM의 일종인데 소프트 그라운드 TBM은 보통 우리가 TBM을 사용할 때는 거의 그 암인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암이 몇백 미터 들어가야지 나와. 뭐 1km, 2km 있는 경우도 있고 보통 소프트 그라운드가 많아요. 그럼 소프트 그라운드에서 사용하는 그 TBM을 적용할 때 그것을 갖다 우리가 쉴드 터널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것도 생긴 거는 뭐 거의 똑같아요. 터널 보링 머신인데 소일에 적용할 때 쉴드 터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기는 뭐 다이미터 3m짜리 쉴드 터널인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TBM을 많이 사용을 하고 우리나라는 소프트 그라운드 터널은 쉴드 터널을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나툼 터널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한번 비디오로 한번 봅시다. To man and machine. This is why economy in the use of time and money is a matter of concern in tunneling. Thanks to Paul Tunnelbau, Austria boasts a part in the development of the Nürburgring Tunnel project in Austria. Extremely pressurized rock and large deformations of the underground excavations taught tunnelers important lessons that led to a technological revolution in tunnel construction. With the aid of NATM, some traditional tunnel construction techniques were replaced by a system that is readily adaptable to the ground conditions encountered and includes the immediate provision of support. NATM has come to be used on many international projects. Depending on diameter and geology, the tunnel is driven in two simultaneous stages: top heading and bench heading. The top heading opens and stabilizes the usually difficult area of the tunnel roof. The methods are selected to suit the ground conditions: drill and blast, or in less compact ground, tunnel excavators aided by hydraulic hammers or road headers. The length of one blasting round is usually between 0.8 and 4 meters. The tunnel soil is immediately removed. The tunnel arch is supported by means of shotcrete, steel mesh, anchors, and steel arches as required. Poor ground calls for special tunneling methods.
extending from pipe roofing installed in advance to ground freezing techniques in waterlogged and cohesionless ground. The bench heading usually follows the advancing top heading at a distance of 80 to 120 meters. It is either driven on each side separately or in a single operation over the whole tunnel width. The sidewalls are supported by shotcrete, mesh, and anchors as required. Ground subject to high pressures may require immediate closure of the supporting ring. This is usually done by providing a shotcrete or cast-in-place concrete invert right after bench excavation. The last step in tunnel construction is the inner lining. This includes provision of the invert complete with shoulders, followed by the tunnel concrete roof, as well as the cable ducts, and finally, the carriageway. The tunnel arch is sealed against groundwater by use of an environmentally friendly waterproofing membrane. 이거는 BBS The 터널이에요. main finishing item, however, is the 물이 들어오는 construction 것을 of the concrete 멤브레인을 inner lining in 적용을 sections 해서 of up to 차단하는 거예요. 12 meters using mobile steel formwork. 자, 나툼 터널은 여러분들 다 들어는 봤죠? 그렇죠? 처음 들어본 사람 있어? 나툼 터널? 처음 들어본 사람? 오케이, 다 들어봤어요. 나툼 터널은 New Australian Tunneling Method의 약자예요. 그래서 뭐 오스트리아에서 만들어진 방법인데, 자, 나툼 방법의 핵심은 이거예요. 발파야. 아까는 보링 머신으로 이렇게 하이 스트렝스 그 스틸로 구성된 이 날을 갖다가 회전시켜서 구착을 했는데, 이것은 발파를 시켜서 구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보링 머신이야. 그러니까 보링 머신인데, 아까 그 전체를 페이스를 뚫는 것이 아니라 화약을 장착할 수 있는 크기로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정이 보통 뭐 한 10cm 정도 되는데, 거기다 구멍을 깊게 뚫은 다음에 그 안에다 화약을 채워. 그 다음에 끝을 막아줘. 장약을 해. 그래서 이렇게 근데 뭐 이런 공을 하나만 뚫는 것이 아니라 아주 수십 개를 뚫은 다음에 발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발파를 한꺼번에 하면은 너무 큰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딜레이드 발파를 해요. 그래서 뭐 밀리세컨드 정도 차이를 줘서 빵빵빵빵빵빵빵빵 발파를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발파를 한 다음에 아까 뭐 굴삭기 같은 거를 이제 그 발파되면 이제 그 파쇄된 그 암을 갖다가 퍼내서 이제 이렇게 트럭에다 옮겨가지고 이제 굴착을 하고, 이때 중요한 것이 굴착 직후에는 서포트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지하는 구조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아주 좋은 암반, 타입 1등급 암반은 뭐 서포트를 하지 않아도 어느 기간 동안은 그 형상을 유지를 하지만은 암반의 퀄리티가 떨어질수록 굉장히 큰 데포메이션이 생겨요. 그래서 굴착한 다음에 빠르게 집오제를 설치해 주는 것이 나툼의 핵심이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동영상에서 봤지만 숏크리트를 뿜어주기도 하고 락볼트를 설치하기도 하고 또는 강집오제 등등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터널의 그 데포메이션을 갖다가 우리가 제한을 하죠. 나툼 터널이 TBM보다 훨씬 싸요. 훨씬 싸기 때문에 우리는 나툼 터널을 한 90% 이상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수업에서는 나툼 터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TBM은 이게 공학적으로 설계가 너무 어렵다 그런 게 아니야. 기계만 있으면 돼요. 기계가 비싸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할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것도 뭐 다른 그림인데 집오제를 설치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발파를 해서 파쇄된 덩어리들을 이렇게
파내고 트럭으로 옮긴 다음에 셔트크리트를 뿜어주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 전체를 갖다가 실링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은 락버트들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콘크리트 라이닝으로 둘러주면은 터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나툼 터널의 굴착 방법 한번 봅시다. 이런 표가 여러분들 렉처 노트에 있을 거예요. 자, 크게 보면은 전단면 굴착과 분할 굴착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죠. 전단면 굴착은 말 그대로 이 전체 페이스를 갖다가 한 회에 걸쳐서 그냥 굴착을 해버리는 거야. 발파를 한다면은 전체 터널 페이스에 대해서 전체 페이스에서 다 보링을 해서 화약을 채운 다음에 발파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아주 안반의 퀄리티가 좋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돼요. 안반이 근데 상태가 안 좋으면은 이러면은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려. 너무 큰 공간이 비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응력이 작용을 하고 그러면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락 퀄리티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할 굴착을 하죠. 그래서 먼저 수평 분할 먼저만 봅시다. 아까 그 애니메이션에서 수평 분할 그 사례가 나와 있었죠. 아까 벤치가 나와 있었단 말이야. 벤치 아까 그림 그 애니메이션에서 이런 벤치가 있었죠. 벤치가 꽤 길었죠. 그래서 요만큼만 굴착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굴착을 하면서 나머지 벤치를 갖다가 나머지를 굴착을 하는 건데 이 벤치의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해줘요. 롱 벤치, 숏 벤치, 그리고 미니 벤치, 마지막으로 멀티 벤치. 자, 밑으로 내려갈수록 굴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돈도 많이 들어요. 롱 벤치는 비교적 양호한 집안에서 중단면 이상의 일반적 시공법이다. 벤치의 길이가 50m 이상일 경우를 우리가 롱 벤치 공법이라고 해요. 숏 벤치는 벤치 자체가 지금 3단계로 지금 나누어졌고 보통 집안이고 벤치 길이가 10m에서 50m 사이일 경우 미니 벤치는 연약한 집안에서 중소단면 미니 벤치는 큰 단면의 터널은 못 만들어요. 그리고 벤치 길은 10m 미만이다. 혹은 터널 직경의 2배 정도. 미니 벤치 그래서 미니 벤치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단면 이상에서 막장의 자립성이 극히 불량한 경우다. 그 링커트 공법 그리고 그 측벽 선진 도갱은 안반 상태가 더 안 좋을 때요. 중간을 갖다가 중간부터 파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가 링커트 공법이라고 하고 풍화함 또는 그 이하의 집안 상태에 착용을 하고 측벽 선진 도갱은 대단면에서 집안이 비교적 불량한 경우에 사용을 한다. 치마를 극소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공법이 되겠어요. 자, 이런 굴착 방법들이 있고 요것은 다 수평 분할 굴착이고 이외에 또 연직 분할 굴착도 가능해요. 연직 방향으로 분할해서 굴착을 하는 경우에요. 이런 종류들이 있고 터널의 굴착 순서는 집안이 양호할 때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연직 방향으로 굴착을 해서 코어를 먼저 굴착을 하고 그 다음에 측벽을 굴착을 하는 수도 있고 집안이 너무 불량할 때는 밑에를 파버리면 이 전체가 확 무너져 버려.
그래서 위에서부터 파 내려가요. 그래서 고착 순서도 집안의 상태를 보고 우리가 진행을 해요. 자, 여러분들이 뭐 당장 터널 설계를 할 건 아니니까 구착 순서가 뭐 다양하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얕은 터널에서 집어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얕은 터널에서는 집어제가 다야. 집어제가 우리가 사용하는 구조 요소예요. 집어제 잠깐만 요거는 그 뒤에 있는데 집어제 기능을 보기 전에 집어제 종류 먼저만 봅시다. 집어제 종류는 숏크릿, 락볼트, 강집어제 그리고 콘크리트 라인이에요. 이것들을 모두 다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부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안반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적용할 집어제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줘야 돼요. 얕은 터널에서 숏크리트는 아주 기본이에요. 우리 1등급 안반에 대해서도 우리 숏크리트를 적용을 해요. 숏크리트 아까 애니메이션에서 봤죠? 뿜어주는 거 맞죠? 그래서 뭐 콘크리트의 일종이야. 근데 굉장히 빨리 굳는 콘크리트예요. 그래서 구착하자마자 벽에다 쫙 뿜어줘 이렇게 기계로. 그래서 집안에 이완을 방지를 한다. 그리고 아치 효과로 하중을 분담한다. 그리고 굴착면의 풍화를 방지한다. 그런 목적들이 기능들이 있어요. 아칭은 여러분들 뭔지 알아요? 아칭, 흙의 아칭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 아칭 개념은 테르자기가 처음에 이제 제안을 했는데 테르자가 실험을 해봤어요. 여기를 흙을 채워놓고 여기에 문을 하나 만들어놨어. 그래서 채워둔 상태에서 문을 탕하고 열었어요. 그럼 흙이 내려오겠죠? 근데 이 흙이 전체가 다 내려올까? 이게 물 같으면 다 내려오겠죠? 다 빠지겠지만 흙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스테빌라이즈가 돼. 그래서 이런 모양의 나중에 스테빌라이즈가 된 다음에는 더 이상 흙이 내려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칭 효과인데 이 소일 파티클들이 서로 인터러킹이 돼요. 그래서 아치교 있죠, 아치교. 아치교가 제일 구조적으로 효율적인 시스템이래요. 그래서 아치교처럼 아칭 효과가 생긴단 말이야. 힘이 전달이 돼. 그래서 이런 모양의 공동이 생기면서 더 이상 흙이 내려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아칭이라고 한다. 자, 터널을 뚫으면은 이거랑 유사해요. 집안에 없었던 공간이 생겨. 흙이 밀려 내려오겠죠. 근데 주변 흙이 다 들어오면은 우리 터널 못 만들어요. 근데 내려오다가 어느 이상 데포메이션이 생기면은 아칭 효과 때문에 더 이상 흙이 밀려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아칭 효과를 우리가 극대화하는 것이 얕은 설계에서의 목적이야. 근데 집안이 너무 많이 데포메이션, 우리가 여러분들 루스 샌드에다가 구멍 뚫어봐. 그럼 어떻게 돼? 내려오다가 샌드가 멈춰? 응? 루스 샌드 에다가 여기다 구멍을 뚫으면 흙이 다 들어와요. 채워져 버려. 그래서 그냥 아칭이 효과가 있긴 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데포메이션을 갖다가 리미트를 해줘야 돼. 그래서 굴착한 다음에 숏크리트를 뿜어주는데 아칭 효과가 집안에 발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예요. 근데 아칭 효과가 전혀 없을 때보다는 훨씬 더 작은 힘으로써 집안의 변이를 제한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아칭이 생긴다고 해서 응력이 전혀 전달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숏크리트를 포함한 모든 지보재들이 집안의 아칭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장치들이라 아니면은 너무 큰 응력을 받아줘야 돼요. 아칭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깊은 터널은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 굉장히 큰 심도가 만약에 뭐 100m라고 합시다. 그럼 이게 100m에서의 응력이 얼마나 크겠어, 그렇죠? 아칭이 전혀 없으면은 100m로 서포트 하려면 라이닝이 엄청나게 두꺼워야 돼, 이만해야 돼.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칭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지보재가 너무 늦게 투입이 되면은 이게 벌써 이만큼 데포메이션이 생겼다. 그럼 터널 붕괴야, 붕괴. 아칭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 그 숏크리트가 있고, 그 다음에 럭볼트. 럭볼트는 전에 설명을 했죠. 그래서 우리 불륜성면을 갖다 봉합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리고 봉합함으로써 컨파이닝 프레셔가 커진다 그랬어요. 컨파이닝 프레셔가 커진다는 말이 내압이 작용한 거랑 같은 원리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하게 되고, 강지보재. 숏크리트가 아무리 빨리 굳는다고 해도 뿜자마자 바로 굳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소프트한 그라운드에서는 그 사이에 집안이 막 밀려 들어올 수가 있어. 그러면 그 사이에 즉 숏크리트가 경화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그 터널의 데포메이션을 갖다가 제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지보재가 강지보재예요. 그래서 이런 지보재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지보재가 다 설치가 되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이 콘크리트 라이닝이죠. 자, 콘크리트 라이닝이 우리나라에서는 구조체로서 역학적 기능을 하는 건 아니야. 그 모든 힘들은 숏크리트하고 럭볼트가 다 받아줘요. 대부분 그 콘크리트 라이닝은 미관상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숏크리트가 다 부서졌다, 떨어져 버렸을 때 마지막 서포트 기능을 하지, 콘크리트 라이닝을 시공하자마자 그 힘이 엄청난 힘이 콘크리트 라이닝에 작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숏크리트만 하고 강지보재만 넣어도 사실 어느 기간 동안, 상당 기간 동안 자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배수 터널에서는 내압 기능이 있다. 아까 여러분들 또 동영상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숏크리트를 먼저 쳐요. 여기다 이렇게 둘러줘야 돼. 꼭 바닥까지. 숏크리트를 설치를 하고 여기 락볼트를 설치를 했어요. 자, 숏크리트가 퍼메어빌리티가 작지만 이게 완전히 불투수 재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불륜성면이 많았다, 그리고 지하 수위가 높았다, 그럼 물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물론 숏크리트를 설치하면은 물이 쏟아져 들어오진 않아. 하지만 물이 들어온단 말이야.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이 간극들이 점점 커져서 들어오는 물이 점점 많아져요. 자, 물이 들어오면 안 되지, 터널로. 그럼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배수 또는 비배수. 비배수는 아까 동영상처럼 여기에 불투수축 막을 설치하는 거야. 여기다. 이렇게 막을 둘러줘요. 이게 그때는 아까는 멤브레인이었죠. 노란색 멤브레인이었죠. 막을 둘러준단 말이야. 그럼 이 멤브레인은 완벽하게 불투수 재료예요. 그 다음에 그 멤브레인 바깥에다가 여기 콘크리트 라이닝을 설치를 해주죠. 이렇게.
이러면은 비배수 터널이에요. 근데 비배수 터널이 굉장히 큰 수압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해저 터널인 경우에는 굉장히 심해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 깊이가 굉장히 커져요. 그러면은 너무 큰 수압을 받아야 하는데 그 큰 수압을 다 받게 설계를 해주면은 콘크리트 라이닝이 또 너무 두꺼워져야 돼. 이게 뭐 50m, 100m까지는 뭐 괜찮을 수 있지만 더 이상 들어가면은 더 커져. 그리고 우리가 뭐 해저 터널 보면은 이 중간 위치에서는 그 심도가 굉장히 커져요. 그럼 이 부분에서 작용한 수압은 엄청나단 말이야. 이게 뭐 몇백 미터가 될 수 있고 100m가 넘을 수가 있는데 그 다음은 또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압의 압박 때문에 우리가 비배수 터널로 설계하지 않고 배수 터널로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여기서 들어오는 물들을 갖다가 유도해서 가운데로 다 모아주는 거야. 그 가운데에서 경사가 있으니까 물을 갖다가 드레인 시켜주는 거야. 하부에서는 이거 근데 이 물을 갖다 펌핑해서 뽑아줘야 돼. 아니면은 터널이 이렇게 되면 괜찮아요. 터널이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서는 뭐 자연스럽게 배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괜찮지만은 배수를 시킬 수가 없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펌핑을 해줘야 돼. 그래서 그리고 배수 터널의 문제가 배수를 시키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은 이 배수 그 통로들이 막혀요. 막히면 그게 점점 비배수로 가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또 라이닝에 작용하는 그 압력이 커져.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실제는 완벽한 비배수도 없고 완벽한 배수도 없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한 중간 정도가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콘크리트 라이닝이 그런 내압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한다. 어차피 숏크리트를 통과해서 물이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내구성 확보와 미관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능이에요. 숏크리트가 노출되어 있으면은 사실 보기가 그렇게 안 좋지는 않은데 사람들이 불안해할 수도 있고 숏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져 내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터널 중에서 콘크리트 라이닝 설치 안 된 터널 지나가 본 적 있어요? 거의 없을 거야. 다 라이닝 설치되어 있고 아주 이쁘게 요즘 특히 뭐 라이팅도 잘 설치되어 있고 아주 깔끔해요. 그래서 이런 목적이 굉장히 크다. 강 지보제에 대한 그림인데 보통 템퍼러리 서포트로 많이 사용을 해요. 타입 4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걸 퍼머넌트 지보제로 넣기도 해요. 이걸 빼면 무너져 버리니까 그냥 안 빼. 근데 강 지보제는 비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숏크리트 뿜은 다음에 서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떼서 또 앞으로 또 이동시켜서 다시 설치하고 그래요. 강지보제는 이 필요한 경우 요거 여러분들 없어요. 강의 노트에 내가 조금 바꿨어. 필요한 경우가 여러분들 이거 다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해. 숏크리트 또는 럭볼트의 지보 기능이 발휘되기까지 골창면의 안정을 도모한다. 자, 나툼 터널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해볼 텐데 너무 늦게 서포트가 힘을 받으면은 터널이 무너져 버려요. 아주 빠르게 적용이 돼야 돼. 근데 숏크리트가 강화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보 기능이 발휘하기 전에 골창면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다. 이거는 설치하자마자 힘을 다 받아줘. 그러니까 세그멘트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터널 모양으로 이 닫힌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설치하자마자 힘을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프리패브리케이티드 그런 구조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사용을 하고 포폴링 등 보조공법의 반력 지점 역할도 한다. 포폴링이 뭐냐 그럼
자, 집안 상태가 안 좋으면은 숏크리트 갖고는 안 돼요. 자, 이게 지금 굴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안 좋아. 막장 붕괴가 생길 것 같아. 그러면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이 되는데 그 중 하나가 포어폴링이야. 이게 포어폴링이라고 하는데 이 앞에 강관을 갖다가 찔러준다고 보면 돼요. 찔러줘. 그리고 그 강관에는 구멍이 이렇게 뽕뽕뽕뽕 뚫려 있어. 이 강관 사이로 그라우팅을 해줘. 그럼 그라우팅이 이 구멍 사이로 침투하겠죠, 안반으로. 그래서 보면은 이게 강관이면 이 주위가 그라우팅으로 채워져요. 요런 그 강관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 터널이면은 앞에 이런 일정 경사를 가지고 찔러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3차원으로 봤을 때는 이게 터널 막장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 위에 이렇게 이런 모자 챙같이 지지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만큼 또 고착하고 또 앞으로 포어폴링으로 찔러주고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해요. 그러니까 4등급 집안 정도 되면은 이런 보조 공법들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근데 강관으로 찔러주는데 자, 이 끝부분에 엄청난 힘이 적용을 하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걸 갖다가 세게 잡아주지 못하면 이 방법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야. 그렇죠? 여기서 풀어져 버리면은 또는 부서져 버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근데 숏크리트 갖고 이것을 갖다 다 받아주기에는 너무 힘들어. 숏크리트가 부서져 버릴 수가 있어. 그런 경우에 또 강지보재를 통해서 강지보재랑 이걸 연결해 주는 거지. 그 강지보재가 굉장히 높은 강성 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지지를 해줘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보조 공법의 반력 지지점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큰 지압으로 인한 지보재의 강성 필요가 경우에도 사용이 되고, 그리고 강지보재를 이용을 하면은 아무래도 변이를 억제시킬 수가 있어요. 숏크리트 뿜자마자 바로 지보재를 설치를 해주면은 집안이 훨씬 더 억제가 된단 말이야. 근데 아까 TBM 머신 그 애니메이션에서 봤지만 우리가 터널링 할 때 우리 그 마운틴 터널을 뚫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도심지에서 이제 터널링을 할 때 지표에서 치마가 생기면 큰일 나. 그런 경우에는 지표 그 세틀ment 치마를 억제하기 위해서 강지보재를 사용을 할 수도 있다. 강지보재를 사용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숏크리트, 록볼트 등의 지보재와 일체가 되어야 한다. 적용할 때 강지보재와 숏크리트 사이 간격이 있으면 안 돼요. 간격이 있으면 전혀 서포트를 못해. 밀려 들어올 테니까 간격이 있어도 안 되고 적용된 시기가 한참 있다 적용해도 안 돼요. 숏크리트를 뿜은 다음에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강지보재를 적용을 해줘야 돼요. 강지보재의 타입은 여러 가지예요. H형광 파일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 U형광, 이건 격자? 레티스 거더라고 해서 이렇게 좀 트러스 형태의 지보재를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지보재가 있고, 그리고 요것은 터널의 파괴 유형인데 한번 볼까요? A가 벤치부 파괴, 벤치부에서 블럭 슬라이딩이 생긴 거예요. 두 번째는 천정부 파괴, 요건 바뀌었어. 여기 막장부 파괴예요. 막장부가 블럭이 떨어져 나오는 경우고, 여기에 천정부 파괴죠. 천정부에서 웨지가 떨어지는 거야. 그럼 사람 죽겠죠. 그리고 전막장 파괴, 이렇게 파괴가 발생하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파괴 붕괴 현장에 있었던 사람 얘기도 들었는데 갑자기 뭐 뚜둑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 듣고 확 도망쳐야 되는데 그 구착하는 이거 굉장히 막노동이에요. 굉장히 힘들어요. 터널 현장은 아까 봤죠? 전혀 아름답지 않죠. 나툼 터널. 먼지 날리고 막 물 떨어지고 아주 난리야. 거기다가 특히 여기 이 한강 근처에서는 물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거 막으려고 크라우팅 엄청나게 한단 말이야. 근데 굴삭한 사람들이 자기 기계 장비를 가지고 하도 업체지 한 4단계 정도 내려간 하도 업체들이 이제 하다가 이게 밀려 들어오면은 장비를 버리는 거잖아. 그걸 갖다가 가지고 오려고 이렇게 운전하다가 자기는 남았는데 나머지 사람이 죽은 경우를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D 같은 경우에는 사람 죽어요. 많이 죽어요. 그래서 이런 파괴도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 요 형태를 봐요. 요건 그 블럭 페일러가 아니죠. 흙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파쇄대, 그러니까 갑자기 그 4등급 암이 나올 때 이런 경우에는 이런 전체적인 전막장 붕괴가 발생을 할 수 있다. 이 외에 뭐 연약대에서 파괴가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표토층 파괴, 와르르르 무너지는 경우. 표토층 파괴 발생 안 할 것 같죠? 발생 안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작년에 인천 쪽에서 이런 붕괴 발생한 거 뉴스 봤어요? 그때 도로 일부가 갑자기 쿵 하고 떨어졌어 그냥. 그래서 그때 택배기사 한 명 죽었고 난리가 났었어요. SK에서 시공하는 구간이었는데 이게 부서지면서 송수관이 터져서 물로 완전 잠겨버렸는데 빨리 보수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죽었으니 그걸 또 파내야 되잖아. 그래서 그거 하냐고 아주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이게. 근데 그거 진짜 서울 한복판에서 도로가 덩어리가 떨어져 내려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 붕괴 사례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 매년 상당히 많이 죽을 거예요 아마 터널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그런 공사예요. 오늘은 개요만 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그 설계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게요. 숙제 목요일까지 하는 거 잊지 말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